당신 같은 병신년한테 돈 쓸 생각 없어. 그냥 나가. 남편 강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5살 박미영은 병원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죠.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지 겨우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치료비를 이야기하려던 순간 돌아온 건 욕설과 냉대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알아서 나가! 병 걸린 년이 무슨 면목으로 여기 있어? 결혼 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번 돈을 모두 시댁에 바쳤던 미영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 집 작은 집 선물 챙기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시댁 경조사비까지 도맡아 했죠. 퇴근하면 집안일에 시댁 행사까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도 없었죠. 그래서 더욱 시댁을 잘 섬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서 한 장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미영의 눈물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뭘 하겠어? 암 환자 안 해둔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그의 목소리는 짜증과 혐오로 가득했습니다. 영업팀장인 준혁에게는 체면이 전부였죠. 병든 아내는 자신의 출세에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여보, 제발 치료만 받게 해주세요. 완치되면 다시 일할게요. 학교도 휴직하지 않고 버틸게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대하듯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잔인했습니다. 치료비로 몇 천만 원 쓸 바엔 우리 손자 교육비에 쓰는 게 낫지. 넌 이미 쓸모없는 몸이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미영과 준혁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미영이 원해서가 아니었죠. 준혁이 아이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커리어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사실 준혁은 아이보다 자유로운 삶을 원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미영을 불임 취급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좁은 안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사랑한다던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따뜻한 가정을 꿈꿨던 자신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만 2천만 원,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죠. 미영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번 돈은 모두 시댁과 생활비로 써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변호사 알아봤어.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하루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게 충격이었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내가 병 걸린 건 우리 잘못 아니야. 미영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섬긴 가족은 허상이었다는 걸. 사랑받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착각이었다는 걸. 과연 미영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냉혹하게 등을 돌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미영은 3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온화하고 순수한 성격 탓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언제나 고개 숙인 며느리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집으로 날아온 건 암 진단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혁은 단 한 번도 병원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혼자 검사받고 결과 듣는 동안 준혁은 골프를 쳤죠. 법원 조정실에서 준혁은 냉정했습니다. 재산 분할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이 번 돈은 생활비로 다 쓴 거고 집은 제 명의예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으니까요. 조정위원마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이혼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집 문턱도 다시는 밟지 마. 병 옮을까봐 무서워. 이혼이 확정된 날 미영은 경기도 분당의 시댁을 나왔습니다. 들고 나온 건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죠. 결혼 전 살던 원룸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죠.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학교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안타까워하며 건강 회복을 빌어주었죠.
하지만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미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도 2천만 원이 고작이었죠. 수술비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저축해둔 돈과 대출금을 모아 일단 수술부터 받기로 했죠. 항암 치료는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미영은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병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옆 병상의 환자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전신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미영은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떠다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게 너무 창피했으니까요. 퇴원 후 미영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상처는 욱신거렸죠. 하지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미영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화상 수업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죠. 하루에 4시간씩 일했지만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엄두도 못 냈죠. 병원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체중도 10kg이나 줄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과연 미영은 홀로 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미영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죠. 대학교 동창 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더니 미영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윤이는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미영의 고시원방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죠. 미영아,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윤희는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죠. 윤희는 즉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미영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료 진료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병원의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항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었죠. 미영은 드디어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구토가 계속됐고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준혁과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져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죠. 1년간의 치료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완전관의 판정을 받은 미영은 눈물을 흘렸죠. 윤희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다 잊어. 미영은 다시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1년 만에 교단에 선 미영을 학생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죠. 학부모들도 응원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새로운 각오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의 가을 윤희의 소개로 미영은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힐링 캠프였죠.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에서 열린 캠프였습니다. 그곳에서 미영은 서윤재를 만났습니다. 40살의 윤재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도 3년 전 위암을 극복했다고 했죠. 윤재는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들이 다 떠났었어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해지는지 알게 됐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죠. 윤재는 정중한 말투로 미영을 대했습니다. 준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재는 미영의 말을 경청했고 존중했죠. 석 달 후 윤재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미영 씨,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윤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르지 않고요. 그날 윤재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윤재그룹 전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미영은 놀랐습니다. 윤재그룹은 국내 10대 재벌이었으니까요. 제 집안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윤재로 봐주세요. 미영은 윤재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미영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1년의 연애 끝에 미영과 윤재는 결혼했습니다. 윤재의 부모님은 미영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죠. 윤재그룹 회장인 시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윤재가 힘들 때 잘 견뎌낸 사람이라니 기특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도 다정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웃게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편하게 지내세요. 미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했죠. 김순자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재벌가 결혼식답게 화려했죠. 하지만 미영은 소박하게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재도 미영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식순을 최소화하고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죠. 신혼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200평대 펜트하우스였죠. 미영은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윤재가 곁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윤재는 미영을 회사 임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미영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죠. 미영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윤재를 보며 미영은 감동했습니다. 준혁은 미영의 교사 월급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윤재는 달랐습니다. 결혼 석 달 후 미영은 윤재그룹 장학재단의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윤재의 추천이었죠. 미영은 교육봉사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특히 암 환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직접 발로 뛰며 봉사한다는 기사가 났죠. 미영의 과거 이야기도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암을 극복한 투병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출연을 제안했죠. 미영은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영에게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죠.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윤재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합니다. 미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좁은 시댁방에서 벗어나 강남의 펜트하우스 안주인이 됐죠. 냉대받던 며느리에서 존경받는 재벌가 부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과거의 고통이 미영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미영은 예전 학교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대박이더라. 윤재그룹 며느리라며?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요즘 어떻게 지내? 너희 이혼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준혁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곧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강준혁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내지 못해 영업팀장에서 강등됐습니다. 승진은커녕 평사원으로 밀려난 것이었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혁은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김순자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미영이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었어. 괜히 이혼해서 내 운이 다 빠져나간 거야. 준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라고 부추긴 건 어머니였죠. 하지만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윤재그룹 며느리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이었죠. 사진을 본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아니, 예전의 미영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자선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었습니다. 야,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윤재그룹이면 수조원대 재벌이잖아. 동료의 말에 준혁은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던 준혁은 충격을 받았죠. 미영이 암을 이겨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홀로 투병하며 완치됐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혼자 힘으로 병을 이겨낸 것이었죠. 며칠 후 준혁의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준혁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었죠. 퇴직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준혁은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살이 넘은 나이에 영업직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석 달 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준혁을 구박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복도 없이 살아서 그래. 착한 며느리 내쫓고 이 꼴이 됐잖아. 준혁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갈 형편도 안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미영을 마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 백화점이었죠. 미영은 윤재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미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도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죠. 미영의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지나쳤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었죠. 윤재가 미영의 허리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둘의 행복한 모습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영을 봤다고 말했죠. 그년이 재벌가 며느리래. 완전 대박 쳤더라.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미 끝난 일인데. 하지만 준혁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미영 생각이 났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치료비라도 대줄 걸, 이혼하지 말 걸.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작은 회사에 간신히 취직했지만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죠. 사무실에서도 막내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푸념이 계속됐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못 갖다 주자 김순자의 불만은 극에 달했죠. 미영이가 있을 때가 좋았네. 그때는 돈 걱정이라도 안 했는데. 준혁은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가서 빌어보시든가요? 이혼하라고 한 건 어머니잖아요. 모자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충동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미영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죠. 윤재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0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서윤재 전무님 부인 박미영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의아한 표로 물었습니다. 약속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얼른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미영이 돌아봤습니다. 준혁을 보자 표정이 굳었죠. 윤재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재가 경계하듯 미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신데요? 준혁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영 씨 전 남편입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미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미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죠. 준혁은 초라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윤재와 비교되는 자신의 낡은 양복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준혁은 목이 메었습니다. 미영아, 아니 미영씨.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영은 무표정하게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세요? 나 요즘 정말 힘들어. 회사도 잘리고 돈도 없고.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우리 부부였잖아.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부요? 제가 암 걸렸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저 혼자 수술대에 올랐을 때 당신은 골프 쳤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내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준혁은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딱 한 번만.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다른 가족이 있어요. 준혁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영을 만났다고 말하자 김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내가 직접 갔다고? 도와달라고 빌었어?
어머니가 후회한다고 전했어요. 김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후회한다고 했어? 멋대로 내 이름 팔지 마. 하지만 며칠 후 김순자도 결국 항복했습니다. 집 관리비가 밀려 전기가 끊길 지경이었죠. 김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미영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윤재그룹 장학재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미영이 이사로 근무하는 곳이었죠. 비서가 막아섰지만 김순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며느리 시어머니야. 당장 미영이 불러. 소란에 미영이 나왔습니다. 김순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죠. 미영은 별도의 방으로 김순자를 안내했습니다. 김순자는 미영 앞에 섰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야, 미영아.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옛날 생각해서 좀 도와줘야지. 미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릴 이유가 없는데요. 뭐? 7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였잖아. 그 7년 동안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김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암 진단받았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병 걸린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미영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김순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었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단호해졌죠.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안 일어나?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미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경비원들이 김순자를 부축해 일으켰죠. 김순자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내가 잘 되는 꼴 못 봐. 미영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죠.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미영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그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결국 회사마저 그만뒀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김순자는 요양원에 맡겨졌습니다. 준혁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죠. 과거 미영이 살았던 것보다 더 좁은 방이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자신이 보였죠. 한때 영업팀장으로 잘 나가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미영과 윤재가 손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죠.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버렸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은 이제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준혁과 김순자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죠.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윤재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시아버지는 미영의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며느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니 우리 가문의 명예입니다. 미영은 장학재단 활동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치료비 지원은 물론 심리 상담과 생활비까지 도왔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미영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미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치료비 지원받아서 암을 이겨냈어요. 미영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미영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미영과 윤재는 입양도 결정했습니다. 암치료 후유증으로 아이를 갖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죠. 5살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미영과 윤재를 진짜 엄마 아빠로 따랐죠. 엄마 사랑해요. 서연이의 말 한마디에 미영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40살이 됐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6년째였죠. 건강검진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이었죠.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미영은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죠. 특히 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준혁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였죠. 준혁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순자는 요양원에서 치매로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리했죠.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복에 집중했죠. 윤재와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걸.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부라는 걸. 과거의 상처는 미영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 됐죠. 미영은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